저는 이한결, 올해 38입니다. 평범한 직장인이자 2년 전까진 누구보다 사랑받고 있다고 믿었던 남편이었습니다. 지금부터 드릴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다고 여겼던 사람에게 천천히 철저하게 속아왔는지를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아내 수연과의 첫 만남은 아주 단순했습니다. 대학교 동아리 후배였고 늘 조용하고 예의 바른 성격이었죠. 처음에는 특별한 감정이 있었던 건 아니었는데 졸업하고 사회생활을 시작한 뒤 다시 만나면서 조금씩 서로에게 마음을 열게 됐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을 했고 수연이는 한참을 망설이다 결국 수줍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희는 2년을 연애했고 그 중반부터는 거의 반동거처럼 지냈습니다. 수연이는 독립해서 혼자 자취하고 있었고 저는 회사 근처 원룸에 살고 있었기에 자연스럽게 둘 중 한쪽에서 함께 자는 날이 많았습니다. 수연이는 말 그대로 완벽한 여자친구였습니다. 감정 기복도 없고 자기 일도 성실하게 하고 무엇보다 저에 대한 믿음을 늘 보여줬죠. 예를 들어 제 핸드폰이 울리면 누군데? 라는 질문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고 술자리에 간다고 해도 잘 마시고 와, 택시 꼭 타고라는 말로 배웅해줬습니다. 그런 수연과 결혼을 결심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수순이었습니다. 결혼은 단출했지만 의미 있었습니다. 친척 몇 명, 친구 몇 명만 불러 스몰 웨딩을 했고 전세 대출을 받아 신혼집을 마련했습니다. 신혼 초반 수연이는 정말이지 더할 나위 없이 헌신적인 아내였습니다. 저보다 먼저 일어나 아침을 차려주고 제가 지각할까봐 옷까지 챙겨줬습니다. 주말엔 함께 산책도 가고 넷플릭스를 보며 맥주도 마시고 간혹 싸우더라도 감정이 길게 가지 않도록 항상 먼저 손을 내밀어주던 사람도 그녀였습니다. 그런데 결혼 1년쯤 되었을 때 아내가 뜻밖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 유학 가도 될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처음엔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갑자기? 왜? 사실 원래 유학이 꿈이었어. 결혼하고 잠시 잊고 있었는데 회사에서 해외 MBA 파견 프로그램이 생겼거든. 3대1 경쟁인데 나 붙었어. 아내는 그렇게 말하며 합격 메일과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정식 파견은 아니지만 회사의 사내 추천으로 진행되는 학비 일부 지원 프로그램이었죠. 그날 저는 무척 혼란스러웠습니다. 아내와 떨어져 1년, 그것도 해외에서 혼자 지내게 된다는 건 저에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간절했습니다. 여보, 나 20대 때 이 꿈 하나 포기한 게 늘 후회됐어. 지금 아니면 못 가. 그리고 나 당신 두고 이상한 짓 안 해. 알잖아, 내가 어떤 사람인지. 결국 저는 허락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인생의 꿈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걸 막는 건 제 역할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내는 그렇게 유학을 떠났습니다. 호주 시드니에 있는 작은 사립대 MBA 프로그램. 1년짜리 단기 과정으로 이론보다는 실무에 가깝다는 게 특징이었죠. 처음 몇 달은 영상통화도 자주 했습니다. 밤마다 자기야 보고 싶다며 손을 흔들고 오늘은 오렌지 주스 흘려서 셔츠 망했어 같은 사소한 얘기들을 귀엽게 늘어놓던 모습이 지금도 기억납니다. 하지만 그건 처음 몇 달뿐이었습니다. 아내는 점점 바빠졌습니다. 오늘 그룹 과제가 있어서 통화 힘들어. 시간대가 너무 안 맞아서 미안해. 나 지금 시험 기간이라 2주일쯤 연락 힘들 수도 있어. 그런 핑계는 이해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 사이 저는 아내의 월세, 생활비, 학비 일부를 계속 보내줬습니다. 회사에서 일부 장학금이 있다고 했지만 숙소나 생활비는 따로 필요하다고 했고 그게 부담된다고 하면 자존심 상할까봐 일부러 먼저 보내주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아내의 SNS엔 별다른 흔적이 없었다는 점입니다. 다른 친구들은 호주 유학 중 이라며 사진을 올리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내는 오히려 결혼 전보다 더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그걸 오히려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래, SNS에 푹 빠져 사는 것보다 지금 이렇게 공부에 집중하는 게 낫지. 저는 바보처럼 그렇게 위로하며 살았습니다. 6개월쯤 지났을 때 아내의 얼굴은 꽤 달라져 있었습니다. 살이 좀 빠졌고 화장도 안 한 채 영상통화에서 무표정하게 인사를 하던 모습이 마치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자기야, 우리 그냥 음성통화만 하면 안 돼? 영상 너무 지쳤어. 그 말이 이상했지만 저는 역시나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날도 영상통화를 끊고 냉장고를 열다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었습니다. 혹시 너무 보고 싶어서 내가 오히려 그녀를 숨막히게 만들고 있는 걸까? 저는 그렇게 점점 아내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만 연락하고 톡도 간단히 주고받는 수준.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게 아내가 훨씬 편해하는 방식 같았습니다. 어느 순간부턴 자기야, 우리 서로 너무 의지하지 말자. 멀리 있을수록 더 독립적인 게 필요해. 라는 말까지 하더군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말이 사실 나 지금 딴 사람한테 마음 줬어 라는 의미였다는 걸요. 아내가 떠난 지 8개월이 지나면서 저는 이상한 감정을 품고 살았습니다. 그 감정은 분노도 아니고 서운함이나 외로움이라고 말하기엔 어딘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무시당할 때보다 멀리 있는 사람이 나를 서서히 지워가고 있다는 걸 느끼고는 있는데 확신할 수 없는 상태, 그게 가장 고통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때쯤이었습니다. 회사의 마케팅실로 새로운 대리 한 명이 발령났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이름 낯익었습니다. 박준영, 저랑 같은 대학교를 나왔고 2년 후배였습니다. 당시엔 그렇게 친했던 사이는 아니었지만 교내 프로젝트나 학회에서 마주친 적이 몇 번 있었고 성실하고 깔끔하고 말수적은 친구 정도로 기억하고 있던 인물입니다. 회사에서 마주쳤을 때 준영이도 저를 기억하더군요. 선배, 혹시 이한결 선배님 아니세요? 박준영? 와, 여기서 보네. 그날 우린 회사 근처 분식집에서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서로 어떻게 지냈는지, 대학 이후 근황이 어땠는지 간단한 이야기를 나눴죠. 그런데 식사 도중 준영이 말했습니다. 선배, 결혼하셨죠? 응. 작년에 했어. 지금은 아내가 유학 중이야. 아, 유학 혹시 어디로요? 호주. 시드니 쪽. 그 말이 나오자 준영의 젓가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진짜 짧은 순간이었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멈칫함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리고 이내 그는 아무렇지 않은 듯 웃으며 말했습니다. 요즘엔 다들 해외로 나가시네요. 저도 기회되면 한번 나가보고 싶어요. 그날 이후 준영은 제 주변에서 자주 보였습니다. 처음엔 같은 부서 내라 그런 줄 알았지만 점심시간마다, 회의 시간마다, 심지어 퇴근 시간 이후에도 그는 우연처럼 저와 겹쳤습니다. 그리고 점점 이상한 말투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선배는 진짜 착하신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도 믿어주시네요. 와. 진짜 대단하세요. 전 못할 것 같아요. 처음엔 그저 후배가 선배에게 예의 있게 말하는 정도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반복되니까 무언가 말에 숨어있는 뉘앙스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만 바보처럼 믿고 있는 것 같다는 암시. 착한 사람 콤플렉스에 빠진 누군가를 연민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는 태도. 결정적으로 이상했던 건 그가 제 아내의 이름을 알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어느 날 회사 옥상에서 같이 커피를 마시고 있었는데 준영이 불쑥 이런 말을 했습니다. 수연 누나 공부 잘하시죠? 예전부터 좀 무섭게 완벽주의셨던 것 같아요. 그 순간 저는 커피를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뭐라고? 너 수연이를 어떻게 알아? 아, 그게 말 안 했구나. 누나랑 저 예전에 스터디 같이 했었어요. 학부 때. 그의 말투는 매우 자연스러웠지만 저는 단박에 느꼈습니다. 거짓입니다.
아내는 대학 때 스터디나 학회 활동 같은 걸 거의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항상 했던 말이 있거든요. 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잘 못해. 특히 후배나 선배랑은 더 어려워. 그녀는 말 그대로 폐쇄적인 사람이었고 누구랑 연이 닿았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날 밤 저는 아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기야, 준영이라는 이름 들어본 적 있어? 준영? 어떤? 우리 회사에 새로 들어온 후배. 같은 과였다는데 예전에 자기도 알았다고 하더라. 잠시 정적이 흘렀고 아내는 이내 말했습니다. 아마 걔일 거야. 예전에 잠깐 과제 같이 했던 적 있어. 근데 자기는 후배들이랑 스터디 안 했다며. 기억 안 나. 나도 그때 바빴어. 어차피 별 사이 아니었고. 그녀의 말투는 어색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사람이면 글쎄. 라고 반응하는 게 자연스러울 텐데 그녀는 너무 많은 설명을 붙였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회사의 박준영과 해외 유학 중인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말도 안 되는 생각이었습니다. 한 명은 한국에 있고 한 명은 시드니에 있는데 어떻게 그 둘이 엮여 있을 수 있을까? 하지만 사람의 감이라는 건 무시할 수 없는 거더군요. 저는 그날 이후 준영의 행동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제 시선을 의식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며칠 후 우연히 복사기 위에 놓인 그의 사내 업무용 메일 캡처를 보게 됐습니다. 캡처 화면에 보인 한 줄. 줌 미팅 링크 공유 윤. 그 순간 심장이 내려앉았습니다. 아내의 영어 이름은 윤입니다. 그녀는 결혼 후에도 이름을 바꾸지 않았고 해외 프로그램 등록 시에도 영문 이름을 저에게 직접 보여준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요? 그는 시드니에 있는 아내와 온라인 미팅을 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과제 협업이라면 왜 사적인 대화 링크를 사내 캘린더와 연동시켰을까요? 저는 그날 준영의 뒷자리에 몰래 다가갔습니다. 그의 컴퓨터 화면은 잠겨 있었지만 모니터 옆엔 포스트잇 하나가 붙어 있었습니다. 비밀번호 0807Y. 그 순간 머릿속에 경보음이 울렸습니다. 0807 제 아내의 생일입니다. Y는 아마도 아내의 이니셜이겠죠.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아내의 유학이 가짜일 수도 있다는 의심을 품게 됐습니다. 물론 그녀가 시드니에 있는 건 맞았습니다. 인스타그램으로 남겨둔 지역 태그나 처음 보여줬던 항공권을 생각하면 위치 자체가 거짓은 아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다는 믿음은 이미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제 안에서는 모든 게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아내의 모든 말, 준영의 모든 눈빛, 그리고 제가 그동안 아무 의심 없이 넘겼던 과거의 순간들까지도 하나하나 되짚어보게 되었습니다. 처음엔 너무 억지스럽다는 생각도 했습니다. 설마 그럴 리가, 내가 과민 반응하는 건 아닐까? 말도 안 되지, 내가 아는 수연인데. 하지만 비밀번호 포스트잇을 본 이후로 그 생각은 빠르게 확신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사무실 복사기를 수리하는 외부 업체 기사인 척하고 준영이 자리를 비운 점심시간 틈을 이용해 그의 책상 근처 컴퓨터를 확인했습니다. 비밀번호는 예상대로 0807Y. 화면이 열렸습니다. 들어가자마자 아웃룩 메일이 떠 있었고 최근 사용한 파일 목록 중 파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마우스를 가져다 대는 순간 손이 떨렸습니다. 정말 그 안에 제가 몰랐던 세상이 담겨 있다면? 파일을 USB에 복사했습니다. 그 순간 경보음이라도 울릴 것 같았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도착하자마자 노트북을 켜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영상이 재생되었습니다. 회의 화면처럼 보였지만 화면에 잡힌 두 사람은 아내와 준영이었습니다. 화면 속 아내는 머리를 묶은 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왔네, 우리. 그리고 준영은 말했습니다. 그럼 이번에 진짜 제대로 마무리하자. 대화의 주제는 공부도 과제도 아니었습니다.
둘은 확실히 사적인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고 그 안에는 함께 있었던 날들에 대한 기억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때 본다이 비치에서 내가 내 옷 들고 뛰던 거 기억나? 기억나지? 그날 밤에 호텔 예약 안 돼서 진짜 큰일 날 뻔했잖아. 호텔. 같이 잤다는 얘기를 암시하고 있는 대화. 말은 하지 않아도 표정과 말투와 눈빛이 모든 걸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내는 유학 간 게 아니었습니다. 적어도 혼자서 공부만 하러 간 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준영과 함께 있었습니다. 1년짜리 MBA라는 이름 아래 남편이 모든 비용을 대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녀는 다른 남자와 결혼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즉시 탐정사무소에 연락했습니다. 해외 조사를 맡아주시진 못하겠죠? 간접적 증거나 온라인 추적 정도는 가능합니다. 대상자의 SNS, IP 기반 로그, 출입국 내역 등 확보 가능합니다. 아내의 SNS는 비공개였지만 탐정은 그녀의 계정 활동 로그를 일부 확보했습니다. 6월 본다이비치 근처 숙박업소 와이파이 접속 기록. 7월 한국인 렌터카 업체 후기 등록. 8월 박와의 이름으로 예약된 트래블 포인트 공유 내역. 이 모든 기록이 아내 단독으로 설명될 수 없는 정황들이었습니다. 제가 확인한 것 중 가장 충격적인 건 아내의 계좌 이체 내역이었습니다. 공동명의 계좌에서 박준영 앞으로 간접 이체가 수차례 있었던 겁니다. 그녀는 렌트카 보험료 현지 통역비라는 명목으로 저에게 생활비를 청구했고 실제로는 준영과 함께 쓰는데 썼던 겁니다. 저는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랑해서 보낸 돈이 두 사람의 여행 자금이었다는 사실. 저는 다음으로 출입국 관리소 시스템에 조회 요청을 했습니다. 결혼한 배우자가 장기 체류 중인 경우 국내 입국 기록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2024년 2월 아내는 잠시 한국에 다녀간 기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단 한마디도 말하지 않았고 그 기간 내내 과제와 발표 준비로 통화 어렵다고 했었습니다. 그녀가 머문 4일간 호텔 숙박 예약 내역에 둘의 이름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국에 들어왔고 저를 보지 않았으며 준영과 함께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고 소파에 앉아 무표정한 얼굴로 모니터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걸 어떻게 하지? 지금 당장 그녀에게 전화해 모든 걸 물어보고 싶었지만 그러면 모든 게 끝나버릴 것 같았습니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녀는 또 억울하다고 말할지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참았습니다. 그래서 견뎠습니다. 그리고 저는 준영에게 증거를 들이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 자식이 먼저 무너져야 수연도 잡을 수 있다. 며칠 후 회사 회의실. 제가 일부러 회의 자료를 두고 나간 척하며 그를 따로 불러냈습니다. 준영아, 이거 좀 봐. 노트북을 열고 줌 영상 일부를 재생했습니다. 준영은 화면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습니다. 그는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더니 조용히 제게 말했습니다. 형, 미안해요. 처음엔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어요. 근데 수연 누나가 먼저 그 말 하지 마. 너한테 누나 아니야. 준영과의 회의실 대면 이후 저는 며칠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제게 죄송하다고 했던 건 결코 반성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들켰으니 조용히 넘어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비굴한 신호에 불과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영은 제 앞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고 그 전까지 웃고 다니던 표정은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조용히 움직였습니다. 가장 먼저 회사 인사팀에 윤리 위반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귀사 소속 직원 박준영이 당사자 이한결의 배우자와 혼외 관계를 지속하며 사적 이해관계를 기반으로 업무 일정에 영향을 미친 정황이 다수 존재합니다. 증거로는 줌 영상, 이메일 캘린더 공유 로그,
출장 명목으로 해외 나간 날짜와 수연의 한국 입국일이 일치하는 캡처 아내 계좌 이체 내역 일부를 정리해 제출했습니다. 회사는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즉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준영은 무기한 업무 배제 조치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은 법률사무소 상담이었습니다. 가족법과 민사소송을 전문으로 하는 40대 중반의 변호사를 만났고 저는 지금까지 수집한 자료들을 모두 넘겼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사례 자체는 불륜 중에서도 장기적 계획형에 해당합니다. 1년 넘게 해외에서 부부처럼 살았다는 건 단순한 감정적 일탈이 아니라 혼인 파탄의 고의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됩니다. 이혼 소송은 물론이고 상간남에 대한 위자료 청구 그리고 배우자에 대한 기망에 의한 재산 손해배상까지 병합 가능성도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도 없고 재산도 공동명에 없습니다. 한쪽이 명백히 혼인 의무를 저버린 상황인데 더 기다릴 이유 없죠. 법률 대응과 병행해 수연에게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김수현 귀하 본인은 귀하와의 혼인 관계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음을 통보합니다. 귀하의 장기적 외도 및 기망 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은 회복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렀으며 귀하의 귀국 후 7일 내에 협의 이혼 또는 조정 절차에 응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이외의 경우 본인은 즉시 이혼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것임을 명시합니다. 이틀 후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조용한 목소리였지만 그 안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구나. 응. 알고 있었어. 다 지켜봤어. 내가 거기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누구랑 무슨 호텔에 있었는지, 누구한테 생활비 보내서 그 돈으로 뭘 했는지.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쉰 뒤 말했습니다. 변명 안 할게. 근데 준영이는 뭐 좀 봐줬으면 좋겠어. 봐달라고? 그 순간 저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생활비로 호텔비 내주고 내 후배한테 아내를 빼앗기고 거짓 유학 지원하고 그런데 봐달라고? 여보 이제 내 이름 부르지 마. 넌 더 이상 내 사람이 아니니까. 그 후 아내는 귀국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이혼 조정에 대한 회신도 없었고 공식적인 답변은 변호사를 통해 받았습니다. 김수연 피고인은 귀책 사유를 일부 인정하나 정식 소송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를 다투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저는 바로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이혼 소송 청구는 접수 후 약 2주 만에 첫 기일이 잡혔습니다. 준영 역시 민사 손해배상 피고로 함께 기재됐고 그는 별도의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법정에서 처음으로 저는 아내와 다시 마주했습니다. 그녀는 한층 수척해져 있었고 법정 앞에서도 눈을 제대로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준영은 뻣뻣하게 앉아 있었지만 턱을 매만지는 손끝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재판은 형식적으로 진행됐지만 제 손엔 모든 자료가 있었습니다. 호텔 예약 내역, 줌 영상 녹취록, 아내의 이체 내역, 출입국 기록, 회사 내부 문서, 박준영의 업무 로그, 판사는 중간에 여러 번 고개를 젓더니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 외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혼인 파탄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 법은 정확히 봐야 합니다. 이후 회사 내부 감사 결과 박준영은 윤리 강령 위반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해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는 회사 메신저에 억울하다는 메시지를 남긴 뒤 퇴사 처리되었고 사내에서도 한동안 불륜 해고라는 말이 돌았습니다. 아내는 민사 조정을 위해 며칠간 한국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아내는 제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어디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건 내가 만들어낸 너의 선택이었기에. 이혼 소송과 상간자 위자료 청구 소송은 예상보다 빠르게 결론이 났습니다. 그건 아마도 제가 제출한 증거가 너무도 명확했기 때문이겠지요. 호텔 예약 내역, 영상통화 녹화 파일, 공동계좌 이체 기록, 출입국 기록,
그리고 회사 내부 윤리 위반 보고서까지. 더 이상 그 누구도 그럴 리가 없다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모든 정황은 하나로 이어졌고 그 끝은 배신이었습니다. 판결 선고일. 법정에 들어선 저는 담담했습니다. 그날 아내는 오지 않았고 준영만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법정 앞에서 마지막까지 고개를 숙이지 않았습니다. 아니, 못했다고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아직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제대로 인정하지 못한 눈빛이었으니까요. 재판부는 담백한 어조로 판결을 읽어내려갔습니다. 피고 김수연은 혼인 중 제3자와의 부정행위로 원고에게 정신적 피해를 야기하였고 해외 체류 중 장기적 외도 사실이 입증되었으므로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원고 이한결과 피고 김수연의 혼인을 해소하며 상간남 박준영은 해당 외도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정서적, 물리적 관계를 지속한 정황이 명확하므로 원고에게 위자료 5천만 원을 공동 지급하도록 판결합니다. 그 순간 저는 어떤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법이 저의 억울함을 그리고 제가 직접 들여다보고 지켜보고 견뎌온 그 배신의 기록들을 정확하게 인정해 준 거였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판결문만 들고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끝났다. 판결 후 아내의 변호사 측에선 심리적 충격과 비자 상태 정비를 이유로 한국에 머물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후 제가 따로 확인한 바로는 그녀는 현재 호주 현지에서 체류 연장을 거부당한 상태였고 직장을 구하지 못해 임시 체류 연장 사유 부족으로 강제 출국 심사 대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그녀의 모든 기반은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보다 더 처참했던 건 준영의 소식이었습니다. 퇴사 이후 그는 한때 함께 일하던 선배의 추천으로 스타트업 회사에 입사했지만 해당 회사가 관련 커뮤니티에서 불륜 해고자 채용 논란으로 언급되며 기업 이미지가 훼손되었다는 이유로 수습 기간 내 계약 해지를 당했습니다. 그는 현재 배달 아르바이트와 대리운전을 병행 중이며 지인 명의의 소형 오피스텔에서 단기 체류하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들은 것만 해도 돈 빌려달라고 연락이 온다는 옛 지인의 제보, 준영이 SNS 닫고 잠수 탔다는 회사 후배의 말까지 그 누구도 그를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저요?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정말 힘들었습니다. 사랑한 사람을 믿었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걸 내어줬던 제가 그토록 철저히 속았다는 사실이 저 자신을 가장 힘들게 했습니다. 어쩌다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놓쳤던 걸까? 수없이 되묻고 또 되물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아침 창밖을 보며 커피를 마시던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맞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녀를 의심하지 않았고 끝까지 믿어줬습니다. 그 믿음을 배신한 건 그녀였고 그 선택을 한 것도 그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더 이상 제 자신을 미워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지금 저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혼자라는 말이 이제는 고독이나 결핍이 아닌 온전한 평온처럼 느껴집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집에서 스피커로 음악을 틀고 간단하게 된장찌개를 끓이고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일기를 씁니다. 언젠가 다시 사랑할 수 있을까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시는 속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먼저 지켜내는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이제는 압니다. 마지막으로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 설마 우리 사이에 그럴 리 없어라고 믿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단 한 가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신은 언제나 조용히 사랑이라는 얼굴로 다가온다는 것. 그리고 그 배신에 대한 대가는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도요.